작은 방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실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피해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112,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13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퇴직한 지 1년. 한기석은 요즘 새벽마다 일찍 깬다. 정확히는 새벽 5시 23분.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35년간 출근하며 만들어진 생체 시계는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눈을 뜨면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창밖으론 논둑을 따라 안개가 떠다닌다. 예전엔 출근 전 커피 향이 하루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기계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 대신 습관으로 깬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신었다. 옆에서 아내 박선영이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일을 한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나간다. 기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나갔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동백나무가 보였다. 작년 봄에 심은 나무였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그는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타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뉴스 앱을 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대부분 익숙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날씨를 확인했다. 오늘 맑음, 최고 기온 18도. 괜찮은 날씨였다. 마당 일을 할 수 있겠다. 동호회 단톡방에는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오늘 등산 가시는 분? 날씨 좋은데 한번 갈까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패스. 기석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요즘 등산도 귀찮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피곤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믹스커피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예전엔 원두커피를 마셨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루에 2잔씩. 그게 그의 일상이었다. 이제는 믹스커피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다. 페이스북, 유튜브, 뉴스 댓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많았지만 채워지는 건 없었다. 그때였다. 배송 실패 안내 주소 오류로 반송됩니다. 확인 링크 클릭.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기석은 잠시 멈칫했다.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홍삼정 세트가 떠올랐다. 아내가 요즘 피곤하다고 해서 주문한 거였다. 생일 선물이기도 했다. 아, 그거구나. 문자에는 익숙한 택배사 로고가 있었다. CJ 대한통운. 그가 자주 이용하는 택배사였다.
번호도 1588로 시작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전환되며 익숙한 결제창이 나타났다. 배송지 수정 수수료 1,800원. 작은 금액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번호를 입력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처리 중입니다. 로딩 화면이 몇 초간 돌아갔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딱 그 한 번이었다. 단 한 번의 클릭. 오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기석은 아침 7시에 마당으로 나갔다. 화초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에는 매일 낙엽이 쌓였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며 땀을 흘렸다. 옆집 정화 씨가 대문 너머로 인사를 건넸다. 기석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좋겠어요. 이제 편하게 쉬니까. 기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쉬는 게 일보다 더 피곤해요. 하루가 길어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남편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래요. 둘은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기석은 마당 일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샤워를 하고 TV를 켰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다. 앵커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기석은 채널을 돌렸다. 그런 뉴스는 자주 나왔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오전 11시 아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일찍 들어왔네? 오늘 교대 근무라서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 점심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찌개 끓일게요. 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유튜브에서 낚시 영상을 보다가 문득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1,800원 결제 완료. 아침에 결제한 배송 수수료였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점심 무렵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상에 올라왔다. 당신 카드 문자 왔어요? 선영이 물었다. 응? 아니. 왜? 뭔가 결제됐다고 알림 떴는데 내가 눌렀나 싶어서. 기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자동 결제겠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그런가.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예전엔 저녁 식사 때 회사 이야기를 나눴다. 상사 욕도 하고 동료들 이야기도 했다. 지금은 나눌 이야기가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기석은 다시 거실로 갔다. TV를 켜고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다. 요즘 그의 일상은 거의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마당 일을 하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보다 잠들었다. 그는 꿈을 꿨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꿈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했다. 그는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 부장, 이 보고서 오늘까지예요. 기석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흐릿했다. 그는 깼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이 시간을 잔 셈이었다. 입안이 텁텁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9시, 기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개그맨들이 떠들며 웃었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카드 사용 알림. 그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출금 500만 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야 이게.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출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연달아 4번. 총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기석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10초, 20초, 30초.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카드에서 지금 이상한 결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석, 65만 1215입니다. 빨리 좀 막아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 음악이 흘렀다. 기석은 초조하게 휴대폰 화면을 지켜봤다. 그 사이에도 알림은 계속 왔다. 출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3,500만 원이 사라졌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해외 결제 형태로 이미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3건의 결제가 진행되었고, 23건이요? 얼마나 나간 거예요? 총 1억 1,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기석은 숨이 막혔다. 그럼 어떡해요? 지금 당장 막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처리된 건이라 저희 쪽에서 임의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기 피해 접수를 하시는 게. 경찰이요? 지금 제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다고요. 고객님, 일단 카드 정지 처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좌도 동결 신청하시는 게. 통화가 끊어졌다. 기석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출금 내역이 가득했다. 그는 급히 은행 앱을 열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주거래 통장 잔액 23만 8천 원. 적금 모두 해지됨. 예금 모두 인출됨. 연금저축 중도 해지됨. 평생 모은 돈이었다. 퇴직금, 적금, 연금저축, 보험금까지 35년간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당신 무슨 일이야? 아내 선영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다. 기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기석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선영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1억 5천? 모르겠어. 갑자기 돈이. 당신 설마 이상한 거 누른 거야? 기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택배 문자가 왔어. 주소 확인하는 거. 세상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그런 거 다 피싱이잖아.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왜 눌러? 나도 몰랐어. 진짜 택배사인 줄 알았다고. 몰랐다고? 1억 5천이 날아갔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영은 방에서 울었고 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1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눈이 충혈된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02-1234-5678 서울 지역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기석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민수 경위입니다. 어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기석의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다. 네, 맞아요. 제가 어제 1억 5천이. 네, 모두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긴급 추적 중입니다. 범인들은 중국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돈을 찾을 수 있나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속하게 조치하시면 일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범인들이 고객님 계좌 정보를 완전히 탈취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은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부인명의 계좌까지 위험합니다. 기석은 깜짝 놀랐다. 제 아내 계좌까지요? 네. 부부간 계좌는 연동되어 있어서 쉽게 해킹됩니다. 지금 즉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긴급 피해자 보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로 남은 예금을 모두 옮기시면 범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동결 처리됩니다. 기석은 망설였다. 하지만 어제의 공포가 떠올랐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고객님, 저희는 경찰청 공식 부서입니다. 지금 문자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직인이 찍힌 정식 문서입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링크를 열자 경찰청 로고가 선명한 공문이 나타났다. 문서 번호, 담당자 이름, 직인, 심지어 QR코드까지 있었다.
보이시죠?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증도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이미지가 도착했다. 경찰 신분증 사진이었다. 얼굴, 이름, 계급장까지 선명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부인 계좌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시면 그 돈도 위험합니다. 기석은 선영을 깨웠다. 여보, 일어나. 왜? 경찰에서 전화 왔어. 당신 계좌도 위험하대. 선영은 벌떡 일어났다. 뭐? 기석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부인께서도 듣고 계신가요? 지금 즉시 모든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부인 명의 계좌까지 해킹당하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경찰 맞나요? 네, 부인. 제가 보낸 공문 확인하셨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범인들이 실시간으로 접근 중입니다. 선영은 기석을 바라봤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농협 352-0987-6543-21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피해자 긴급보호팀입니다. 확인하시면 금융감독원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석과 선영은 서둘러 은행 앱을 열었다. 선영 명의 계좌에는 3,500만 원이 있었다. 그녀가 20년간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급박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체 금액은 얼마로 하시죠? 전부요.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범인들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것까지 털어갑니다. 선영이 기석의 팔을 잡았다. 당신, 이거 맞는 거야? 경찰이라잖아. 공문도 받고. 하지만, 여보, 어제처럼 또 당할 거야? 우리 남은 돈까지 다 털릴 거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석은 이체 버튼을 눌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3,500만 원. 선영의 20년이 화면 속으로 사라졌다. 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절대 다른 전화에 속지 마시고 저희 연락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기석과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경찰이 개입했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동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물었다. 저기요, 사이버 범죄 수사대 김민수 경이라는 분 계신가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사이버 수사대는 여기 없는데요. 지방청에 있습니다. 그럼 전화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선영은 사정을 설명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거 2차 피싱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한테 경찰을 사칭해서 또 돈을 빼가는 수법이에요. 요즘 엄청 많아요. 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에요. 공문도 있었고 신분증도 다 가짜입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웬만한 문서는 다 위조예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500만 원.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신고서를 꺼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근데 솔직히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선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기석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기석은 알았다. 당했구나.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기석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도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가 믿었던 김민수 경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총 피해액 1억 8,500만 원, 기석의 1억 5천만 원, 선영의 3,500만 원.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 이틀 만에 사라졌다. 그날 저녁 기석은 혼자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 한 명이 그의 앞에 앉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날 아침에 택배 문자가 왔고, 그 다음날 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요즘 아주 전형적인 2차 피싱 수법이네요. 피해액이 1억 8천? 1억 8,500만 원입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금액이 크네요. 보통은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다양하긴 한데 1억 8천이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회수할 수 있나요? 형사는 진술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그럼 조금이라도? 범인들이 해외 조직입니다. 돈은 이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대포 통장을 거쳐서 세탁됐을 겁니다. 추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기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일단 신고는 해두세요.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되면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형사가 덧붙였다.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가 3,000건 넘게 접수됐는데 실제로 돈 찾은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부만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과 잘 이야기하세요. 이런 일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들이 너무 교묘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를 나섰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였다. 그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며칠 후 선영은 병원에 실려갔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가 왔고 동료들이 기석에게 연락했다. 남편분이시죠? 부인이 쓰러지셨어요. 기석은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선영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이러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요인. 기석은 자신이 그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병실에 입원한 선영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석이 다가갔다. 여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20년이었어. 뭐? 슈퍼마켓에서 20년 일했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플 때도 나갔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월급 130만 원. 거기서 용돈 쓰고 생활비 보태고 남은 돈 10만 원씩 저축했어. 20년 동안. 기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3,500만 원이었어. 내 노후 자금이었어. 나 혼자라도 병원비 쓸 수 있게. 당신한테 짐 안 되게. 여보.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사라졌어. 당신 때문에. 선영은 얼굴을 돌렸다.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말 듣기 싫어.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아들 한도윤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를 보더니 복도로 나와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도윤아, 엄마가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데 대체 얼마를 날린 거예요?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얼마예요? 1억 8,500. 도윤은 벽에 주먹을 쳤다. 미쳤어요? 1억 8천을 어떻게 날려요? 나도 모르고.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평생 회계 일하신 분이잖아요. 숫자 다루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해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기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후 선영이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말수가 줄었다. 표정도 굳었다. 그녀는 기석을 거의 보지 않았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기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났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뭘로? 돈도 없는데? 선영은 숟가락을 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았는지. 손님들한테 욕먹으면서 발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제 난 뭘 믿고 살아? 늙어서 아프면 어떡해? 병원비도 없는데?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기석은 혼자 남았다. 그는 찬 밥을 입에 넣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목이 막혔다. 한 달이 흘렀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선영은 여전히 슈퍼마켓에 나갔지만 퇴근 후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기석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했다. 선영은 간단히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방에서 먹었다. 기석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들 도윤은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 기석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끊기거나 문자로 짧게 답장이 왔다.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어요.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기석은 혼자였다. 어느 날 그는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다. 대출 독촉장이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위해 받았던 신용대출 3천만 원. 매달 6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번 달 납부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석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8만 7천 원.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대출금을 갚을 돈도 없었다. 생활비도 없었다. 선영의 월급 130만 원으로는 집을 유지하기도 빠듯했다. 그는 은행을 찾아갔다.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 상담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지셨네요. 보이스피싱 피해 이력도 있고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존 대출도 못 갚는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자산을 처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 기석에게 남은 자산은 집뿐이었다. 시가 2억 정도 되는 작은 집. 대출금 5천만 원을 빼면 실제 자산은 1억 5천. 그런데 그 1억 5천이 이틀 만에 날아간 것이었다. 은행을 나오는 길, 그는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쳤다.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집을 팔면 갈 곳이 없었다. 전세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다. 기석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다. 평범했다. 지루했지만 평온했다. 이제는 모든 게 무너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호회 단톡방을 열었다. 다음 주 등산 어때요? 좋죠. 기석 씨도 오세요. 요즘 통 안 보이네요. 어디 아프신가? 기석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나 요즘 보이스피싱 당해서요. 1억 8천 날렸어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기석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퇴직 후 사둔 것이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첫 페이지는 여전히 하였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글을 썼다. 2024년 11월 1일. 오늘로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평생 숫자에만 정확했다. 회계 업무를 35년 했다.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마음을 노리는 숫자도 있다는 걸 몰랐다. 1,800원. 단 1,800원짜리 링크 클릭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1억 5천만 원. 아내의 3,5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 35년 일한 돈이 이틀 만에 사라졌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 나는 바보다. 아니, 바보보다 못하다. 평생 조심하며 살았다고 믿었는데 단 2번의 방심이 모든 걸 가져갔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경찰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더 돌아오지 않는 건 내 가족의 신뢰다. 내 자존감이다. 내 삶의 의미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다. 기석은 펜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 비였다. 차갑고 끈질겼다. 비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 도윤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버지, 왔니? 기석은 아들을 맞았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엄마는요? 일 나갔어. 도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1,000만 원. 기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냥 받으세요. 당장 대출금도 못 갚고 계시잖아요.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지경까지. 제발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엄청 화나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항상 조심스러운 분이셨잖아요. 은행 계좌 이체 한 번 할 때도 3번씩 확인하시던 분이. 나도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2번이나 당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랬구나. 다들 놀라더라고요.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속냐고. 저도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요즘 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하다더라고요. 제 친구 아버지도 당할 뻔했대요. 위로는 필요 없다.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도윤은 일어섰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엄마 지금 엄청 힘들어 하세요. 알고 있다. 그럼 뭔가 하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기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이 닫혔다. 그는 봉투를 들었다. 무거웠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후 기석은 주민센터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안내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읽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사칭 문자, 경찰 사칭 전화에 주의하세요.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금융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는 안내장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오후 그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이 교육 언제 하나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석하시려고요? 네. 좋습니다. 명단에 추가해 드릴게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혹시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강연이요? 네. 저 피해자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건 담당자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기석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한기석 님이시죠? 강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15분 정도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은 후 기석은 처음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 수요일 기석은 주민센터 강당에 섰다. 약 60명의 주민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8,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택배 문자였습니다. 배송 주소 오류라고 해서 확인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첫 번째 피싱,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밤. 다음 날 경찰을 사칭한 전화. 아내의 3,500만 원까지 날린 과정. 저는 35년간 회계 업무를 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쉽게 당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여러분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가족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제 아내는 20년간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합니다. 기석은 청중을 바라봤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작은 방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1,800원짜리 링크 하나가 1억 8천을 가져갔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경찰이 전화해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의심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제 남편도 퇴직했는데 꼭 듣게 해야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석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기석은 마트에서 사온 과일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좋아하는 사과. 선영은 사과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돈 어디서 났어요? 도윤이가 줬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오늘 강의 어땠어? 괜찮았어.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 그래. 둘은 함께 사과를 깎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선영은 여전히 슈퍼마켓에 나갔고 기석은 매주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요청이 많아져서 주 1회로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 응?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기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그래도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짊어지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강의하는 거 봤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 응. 용기 있더라.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사과를 먹었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기석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었다. 동백나무를 보는 순간 그는 멈췄다.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 작년에 심은 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운 것이었다.
기석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선영아, 나와봐.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왜? 꽃이 폈어. 동백꽃. 선영은 꽃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꽃을 바라봤다. 작년에 심었을 때는 필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었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시간이 필요했나 봐.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아물 것이다. 그날 오후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냥요.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기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오너라.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주말, 도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선영은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 우리 아들이 이런 예쁜 사람을.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웃었다. 아버지, 요즘 강의 많이 하신다면서요? 응, 매주 하고 있어. 제가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이 말했다. 저희 아버지한테도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요즘 스미싱 문자 많이 온다고 하시거든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시라고 전해드려요. 저녁 식사 후 도윤과 기석은 마당을 걸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기석은 웃었다. 살아야지. 안 그래? 제가 드린 돈은 어떻게 쓰셨어요? 대출금 일부 갚고 생활비로 썼어. 고맙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제 강의료도 조금씩 나와. 강의료요? 응. 많진 않지만 한 번에 10만 원 정도. 용돈은 되더라. 도윤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몇 달 후, 기석은 지역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기석은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선영이 말했다. 해요. 당신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기석은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가 물었다. 1억 8천이라는 큰 돈을 잃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족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눈을 봤을 때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실수로 아내의 20년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혼자서는 못 일어섰을 겁니다. 가족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기사가 실린 후 기석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학교에서도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기석은 바빠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 강연을 나갔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사실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강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제 받은 문자가 똑같더라고요. 배송 실패 안내. 지금 바로 삭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남성은 기석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당했을 겁니다. 기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석은 일기장을 꺼냈다. 2025년 5월 15일. 오늘 강연에서 한 분을 구했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피싱 문자를 삭제했다고 한다. 1억 8천만 원.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돈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 실수가 누군가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힘들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연을 계속할 것이다. 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동백꽃이 피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은 핀다. 나의 삶도 그럴 것이다. 천천히 다시 피어날 것이다. 기석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에서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여보. 응? 고마워.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예방 교육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기석은 작게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리고 계속되는 삶. 1년이 지났다. 한기석의 피해금 1억 8,500만 원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해외 조직의 계좌 세탁 루트로 추정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돈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기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1년간 총 137회의 강연을 했다. 약 8,200명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23명이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강연을 듣고 피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기석은 소중히 보관했다.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강연료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선영은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웃었다. 기석과도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도 일상이었다. 도윤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과 함께 자주 집에 놀러 왔다. 그들은 기석을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가을날 기석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1년 전 그를 담당했던 형사가 있었다. 한기석 씨, 오랜만이네요. 강연 잘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형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뭐려. 선생님이 용기 내신 거죠. 기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청소년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경찰서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사는 자료를 펼쳐봤다. 실제 사례, 대응 방법, 체크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하늘은 맑았다. 그날 밤 기석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5년 10월 30일 1억 8,500만 원. 그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숫자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137번의 강연을 했다. 8,200명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다. 23명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여전히 힘들다. 빚은 남아있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1억 8천을 잃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용기를, 목적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한순간의 클릭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수많은 순간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백꽃처럼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한순간의 클릭.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석은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거실에서 선영이 불렀다. 여보, 뉴스 봐요.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올라갔대요. 그래요? 기석은 일어나 거실로 갔다. TV 화면에는 통계 그래프가 나왔다. 피해액은 감소하고 예방 교육은 증가했다. 당신도 한몫한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기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창밖에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낙엽은 떨어지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는다. 인생도 그렇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삶은 계속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여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맙시다.